2012년 8월 21일 밤 9시 반경입니다. 112와 119로 연이어서 다급한 신고가 들어옵니다. 도와주세요. 저 어떤 남자들이 지금 저희 남편을 때리고 있어요. 어떡해요. 이러다 죽겠어요. 저 빨리 좀 와서 우리 남편 좀 구해주세요. 출동 신고가 들어온 곳이 어디였습니까? 용인 고기동이었는데요. 지금은 고급 타운하우스들이 많이 들어서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산자락에 띄엄띄엄 전원주택들이 몇 채밖에 없었거든요. 그 중에 한 집에서 신고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가 장마철이라 며칠 전부터 계속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밤인데다 비까지 내리니까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였는데 신고가 들어온 집이 제일 높은 지대에 있어서 굽이굽이 고갯길로 올라갔죠. 도착해 보니까 집 마당에 세워져 있는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요. 아유. 아내분은 충격을 받아 완전히 넋이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야, 무슨 일이에요? 이 전원주택이면 좀 굉장히 외진 경우가 많거든요. 부부는 무사했던가요? 아내분은 깨진 유리 파편이 튀었는지 긁힌 곳마다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고요. 아이고, 이런. 남편분은 얼굴과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는데 그 옆으로 빗물이 뒤섞인 혈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굴과 머리가 여러 군데 찢어지고 심지어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남자분 체격이 상당히 큰 편이었는데 저항 한번 못했는지 양손이 멀쩡한 겁니다. 의식이 거의 없어서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이거? 참. 그러니까 남편이 차를 대자마자 차에서 내렸어요. 저는 뒷좌석에서 장본 걸 꺼내고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웬 우비를 입은 시커먼 남자 2명이 손에 뭔가를 들고 저희 남편을 막 내리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맞았는지 남편이 벌써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남자가 손에 뭔가 번쩍번쩍 하는 걸 들고는 저한테 막 달려오더라고요. 얼른 운전석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거든요. 112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기를 들었는데 그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걸로 유리창을 몇 번 치니까 그냥 와장창 차에서 저를 끌어내리려고 해서 엑셀을 밟았어요. 좀 가다가 차를 세우고 신고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골프채를 들고 나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랑 다시 돌아왔는데 그 남자들은 없고 남편만 저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기절해 있더라고요. 혹시 출동하실 때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차 같은 건 보지 못했나요? 없었습니다. 아내분도 차는 보지 못했다고 했고요. 차가 없었나 본데. 이거 참. 야, 그러면 우비만 입고 그 비 오는데 그 길을 걸어 올라왔다는 건데? 부부가 언제 올 줄 알고 그 비를 맞으면서 마당에서 기다리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부부의 생활 패턴을 잘 알고 있거나 최소한 범행 당일날 이 두 부부가 귀가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저희 예상도 그랬습니다. 왜냐면 집 마당에 CCTV가 4대나 있었는데 딱 2대만 범행 당시 상황이 일부 찍혀 있었거든요. 밤이고 우비에 가려져서 누군지 분간하긴 어려웠고요. 그런데 부부가 귀가하기 전에 이 우비 입은 남자들의 움직임이 전혀 잡히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범인들이 이 집에 설치된 CCTV 위치까지 사전에 파악했거나 아는 사람이 아닐까 추정했습니다. 왜 돈을 노린 건가요? 이 전원주택이라면은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강도일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집안에 물색은 사라진 금품도 없었고요. 개안들이 남편을 폭행한 뒤에 금품을 강취하거나 집안으로 침입하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돈을 노린 게 아니다. 사람만 공격하고 갔다? 왜요? 왜? 그러니까. 혹시 아내분이 그 남자의 얼굴을
보지 않았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벌어진 일인데다 범인들이 우비에 달린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보진 못했다고 했는데요. 아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볼 경향이 없죠. 그 상황이 남편이 쓰러져 있는데 피를 흘리고.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지지직 하는 소리는 뭘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마도 이것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 마당 흙더미에서 이런 게 하나 발견이 됩니다. 왜 건전지잖아요. 배터리, 그죠? 이 지지직 소리가 나고 번쩍번쩍했다는 것이 혹시 뭐 전기 충격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9V짜리 배터리입니다. 네네. 저거는 굉장히 고압의 전기 충격기예요. 그러니까 소형의 호신용으로 아무나 살 수 있는 충전용 전기 충격기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 청포도검 화약요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거기에 보면 청포도검뿐만 아니라 고압의 전기 충격기와 가스총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신고할 때 요건이 뭐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범죄 경력이 있다든지 이러면 허가가 안 나요. 전기 충격기. 저는 몰랐어요. 이게 호신용이 따로 있고 또 더 고압이 있는지. 이 고압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고압이어가지고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도 전기가 통해요. 어머머. 그래서 보통 한 3초에서 5초 정도만 이 충격을 가해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강력한. 와, 고압도 맞아요. 아니고 특고압. 네. 야, 그래서 지직 소리 듣고 아내가 뒤를 돌아봤는데 남편이 이미 쓰러져 있었구나. 그러니까 남편이 전혀 저항하는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걸로 공격을 하려고 갖고 와서 제압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 건전지를 범행 당일날 발견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마당을 봤더니 배터리 덮개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덮개랑 맞는 제품을 확인해 보니까 특고압 전기 충격기였고요. 모델이 두 종류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30cm 정도 길이의 곤봉 모양이었고 하나는 담배각 크기만한 네모난 모양이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까운 서울, 경기, 인천 지역부터 해당 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쫙 뽑아봤는데 그게 무려 3,00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지? 범인들이 빌리거나 훔친 걸 수도 있어서 과거에 전기 충격기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도 확인했는데 450여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야, 3,450명이네, 그러면은. 조사를 다 하려고 그러면. 아, 참. 아니 근데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도 그렇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전기 충격기로 범행을 저지른 전과자도 꽤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찾아? 그렇죠. 게다가 이 사건에 단 하나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범인들이 노린 게 부부 둘 다가 아닌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CCTV 4대 중에 한 대가 이 집에서 도로로 빠져나가는 곳을 비추고 있었는데요. 아내 차를 뒤쫓아가는 범인이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전력을 다해 달려가지도 않고 몇 걸음 가는 듯 하다가 다시 마당으로 여유롭게 돌아가더니 둘이서 남편을 계속 뭔가로 내려치는 겁니다. 아내를 위협해서 쫓아낸 후 오로지 남편 공격에만 집중했던 것처럼 보였던 거죠. 문제는 그 남편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여럿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의심의 화살이 사방으로 꽂히기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뭐 때문에 앙심 품 사람이 이렇게 많았던 거지? 가족들한테 들어보니 피해자의 남편분이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고 땅을 사고 팔면서 개발 사업도 하고 있었는데요. 많게는 수십억 단위의 큰 돈을 움직이다 보니 돈 때문에 갈등이 있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용의자들이 다들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었어요? 일부 피해자가 하던 사업이랑 관련이 있긴 했지만 모두 땅 때문이었습니다. 땅 때문에. 아, 그
그중에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은 몇 명이었는데요? 사건 초반에 유럽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이 총 5명이었는데요. 법적 분쟁 중인 사람도 있었고요. 소송 때문에 부부랑 몸싸움을 한 사람, 피해자한테 땅을 사고 잔금이 치르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옷설켰네. 다들 감정이 좋진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너무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수사가 복잡해지죠. 네. 동기도 많아지고 용의자도 많아지고 수억원이 돈이 오가는 관계에다가 법적 분쟁까지 있었던 용의자들이라면 수사팀에서는 일단 처음부터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범행이 지금 너무 신속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용의자였던 5명 모두 알리바이가 확실하더라고요. 만약에 청부를 하면 사주한 자가 직접 우비를 입은 그 실행범들이랑 연락하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한 다리는 기본이고 2다리 이상은 건너서 움직였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의선상에 오른 5명의 통신 내역을 떼고 이 용의자들과 통한 사람과 또 통한 사람 이렇게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했죠. 참 산 넘어 산이다. 이 청부살인의 집배는 좀처럼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열흘 하고도 이틀이나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그 무렵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혼수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결국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유, 야, 이제 살인 사건으로 아유 바뀌었구나. 세상에. 예. 그냥 폭행 정도가 아니었네요. 사망 원인이 나왔어요? 네. 머리에 아주 깊고 찢어진 열창만 4군데나 있었다는데요. 머리를 심하게 다치면서 뇌에 혈관이 터져 사망한 걸로 확인됩니다. 국가수에서 범행 도구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날이 달리고 무게감 있는 장돌이나 손도끼 같은 둔기로 추정된다는 답변이 왔고요. 지금 국가수 감정 결과가 보면 얘기가 달린 둔기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애초에 폭행 수준의 지시를 한 게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었을 가능성도 높고요. 고압에 전기 충격기까지 준비해서 갔다는 건 애초에 방어를 못하게 만들고 집중 공격을 하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야,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또 시킨다고 하는 사람이나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수사팀은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고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활 시위가 당겨지기 시작하는데요. 수많은 통화 내역 중에 전기 충격기를 소지하고 있는 한 남자를 찾아냅니다. 야, 전기 충격기. 용의자의 아주 가까운 사람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용의자랑 가까운 사람이랑 자주 연락을 했다. 그 전기 충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데요? 3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요. 회사원이었습니다. 이 남성과 자주 연락한 사람은 용의자 중 한 명의 운전기사였고요. 30대 회사원이 운전기사보다 용의자랑 더 가까운 사이였더라고요. 2년 전에 용의자랑 이 30대 회사원이 남의 건물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건조물 침입죄로 같이 기소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범행 시기 전후인 8월 한 달간 용의자와는 통화한 기록이 없고 운전기사랑만 통화를 계속한 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용의자랑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었네요. 같이 기소될 정도는. 근데 직접 연락 안 하고 운전기사를 시켜 전화를 했다. 범행 시기 전후로. 그럼 그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은 누구였던 거예요? 피해자랑 무슨 관계였던 거냐고요? 한때는 동업을 했던 관계고요. 피해자가 용의자한테 땅을 팔았는데 16억여 원의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만 받은 상태였는데요. 용의자가 중도금을 치르지도 않고 그 땅에 공사를 진행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범행 3일 전에 공사를 중단시킨 상황이었고요. 이 땅 매입자의 알리바이는 뭐였는데요?
범행이 벌어지던 그날 부부가 이 남자를 저녁 시간에 만났습니다. 부부를 만난 후엔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고 했는데 사실로 확인됐고요. 범행 당일에 부부를 만났다. 잔금까지 모두 치르겠다고 해서 만난 건데 막상 가니 자기 사정만 늘어놓고 돈은 가져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건 그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부부를 불러냈다고 했고요. 전날 이미 시도를 했거나 아니면 귀가했을 시간을 대충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나 어머머. 이런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 회사원은 만나보셨죠? 전기 충격기 배터리 덮개가 없으면 어느 정도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예, 바로 찾아가서 만났는데요. 전기 충격기는 아예 보지도 못했습니다. 3년 전쯤 이사를 하면서 전기 충격기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주거지, 근무지, 차량까지 싹 다 찾아봤는데 없었고요. 50대 운전기사랑 또 친한 형 동생 사이라 평소에 연락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근데 경찰 허가를 받아야 이게 소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실했으면은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네. 예. 이 사람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처음엔 알겠다고 하더니 나중엔 안 받겠다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안 한다는 거지. 당당하면 뭐 무조건 받았어야죠. 예. 근데 이걸 뭔 수로 잡죠? 범인에 대한 단서가 더 나온 게 없었던 거예요? 네, 저희가 현장에서 더 찾아낸 건 범행이 일어났던 집에서 150m 떨어진 지점에 벌어져 있던 우비 상입분이었거든요. CCTV에 찍힌 거랑 비슷하긴 했는데 비에 씻겨서 DNA도 없었고요. 현장에서 지문도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산을 타고 범행 지점까지 온 것 같았고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버스 CCTV에 택시까지 수사를 했지만 그림자 하나 밟히지 않았습니다. 야, 참 이거 뭐 어떻게 피해자 집에 갔는지조차도 밝혀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분명히 그 땅 매입자랑 관련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증거가 없으니 뭐 자백을 받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입이 열려야만 해결될 사건이었죠.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상금 5억 원? 현상금 5억 원 건 거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이거 엄청난 거. 엄청난데요 그 현상금은? 저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내는 거예요? 유족분들이 제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잡고 싶은 거지. 돈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지.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그럼.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었을 텐데. 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현상금은요, 울산에서 90차례가 넘게 불을 지르고 다니던 봉대산 불다람쥐라고 있었어요. 현상금이 3억 원이었었어요. 전 세무그룹의 유병헌 아시죠? 네네. 그때도 5억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국가적인 사건들이 아니라면 최대 금액의 현상금이죠. 야, 엄청 큰 결심을 하신 모양이다. 근데 저 사진은 뭐예요? 이 범인이 저렇게 정확하게 뒷모습이 찍힌 건가요? 접니다. 제가 범인이랑 체격이 제일 비슷해서 현장에서 발견된 우비와 똑같은 우비를 사서 입고 찍은 겁니다. 아, 이사님 직접이요? 네, 형사님. 그러니까 범인을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 너무 간절하시니까. 그나저나 결국엔 저 현상금 5억 때문에 제보자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보자가요, 직접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야, 그게 누구냐면 형사님들이 이미 여러 차례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 바로 3년 전 전기 충격기를 잃어버렸다고 한 3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니, 뭐야? 뭘 제보하러 온 거예요? 그 남자가 녹취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아, 그냥 차라리 안 하겠다고 하고 야, 아무것도 없애주지 마. 어차피 걔들도 다 도망갔고 잡힐 일 없어. 그냥 전기 충격기만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야. 끝까지 버티라고. 너가 만약에 그거 못 버티잖아? 그러면 나 다 포기하고 해외로 떠야 돼.
너 형 위해서는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 그 당분간만, 어? 아니, 딱 며칠만이라도 그냥 잠수 타. 돈 떨어지잖아? 그 내가 김 실장 통해서 다 보내줄 테니까, 알았지? 어? 야야야, 우리가 어떤 사이냐? 네가 형을 위해서 이번에 네 인생 한 번만 걸어봐봐. 나도 너한테 내 인생 건다니까. 인생을 걸라. 누구예요? 이 형이라는 사람이? 김 실장은 또 누구고요? 형은 땅 매입자였고요. 김 실장은 운전기사였습니다. 아, 땅 매입자. 참. 이거 완전 범행 인정한 꼴인데. 참나. 현상금으로 5억이 걸리니까 뒤늦게 이걸 들고 온 건가? 이거는 언제 녹음한 거예요? 저희를 만나고 나서 운전기사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약속 장소를 알려주면서 휴대전화도 두고 차도 끌고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요. 저희가 찾아갔던 거랑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몰래 녹음기를 챙겨간 거였는데 가보니 형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야, 계속 운전기사한테 시키네. 야, 그렇게 하면 안 걸릴 줄 알았나? 아휴, 참. 그러면 전기 충격기는 뭐예요? 30대 남자가 준 거예요? 주긴 줬는데 그게 범행 직전이 아니고 2년 전쯤 빌려준 거라고 했습니다. 2년 전에? 전기 충격기를 어디에다 쓰려고 가져간 거지? 쓸 일이 없는데? 일단은 이 땅 매입자부터 잡아들여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아요? 잡았습니까? 청부 살인을 사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땅 매입자를 장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장 씨는 정말로 단단히 입막음을 했다고 생각한 건지 태연하게 집에 있다가 체포가 됩니다. 운전기사 역시 그 집에서 같이 체포가 됐고요. 아, 정말로 안 걸릴 줄 알았나 보지? 참. 범행을 인정하던가요? 절대 아니라고 잡아댔습니다. 갈등이 있었던 건 맞지만 자기가 왜 사람을 죽이냐며 펄쩍 뛰었고요. 아는 동생한테 전기 충격기를 빌린 건 맞는데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운전기사도 자긴 아무것도 모르고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전화만 했을 뿐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면은 몰래 만나서 숨어 있으라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게다가 장 씨를 잡기 전에 저희가 전기 충격기 본체를 현장 인근 계곡에서 이미 찾아둔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시엔 장마로 계곡물이 불어 있었거든요. 물이 좀 빠지기 시작하면서 수색을 다시 했는데 전기 충격기 본체랑 우비 바지, 박스 테이프가 발견됐고요. 손도끼까지 나왔습니다. 전기 충격기 일련 번호를 확인했더니 제보자가 빌려준 것과 일치했고요. 그 손도끼를 놓쳤나 보네. 아, 너무 끔찍하네. 그러니까. 장 씨도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2차 진술 때도 계속 같은 말만 반복을 합니다. 결국에는 3차 때 눈앞에 전기 충격기를 꺼내 보이자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고 하고요.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장 씨고요. 혼내주라고만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오바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뻔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짜증나는 소리 하고 있어. 전기 충격기를 범행에 쓰라고 줬을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우비 입은 범인들이 손도끼를 들고 갈 줄은 몰랐다? 이게 뭔 소리야? 예, 자기가 시킨 게 맞긴 맞는데 어깨나 다리를 좀 부러뜨려서 전치 12조쯤 나오게 해달라고 한 건데 살해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받은 사람이 오버해서 죽여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피해자의 죽음에 자기 책임은 전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장 씨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예요? 운전기사예요? 장 씨 지인이었고요. 최초 청부 살인 의뢰받은 전직 조폭이었습니다. 아, 장 씨한테 청부 살인 대가로 납골당 개발 사업을 제안받았다고 했고요. 근데 이 지인이 직접 안 움직이고 후배한테 하청을 줬더라고요.
하청받은 후배는 과거에 등산용 손도끼를 들고 다니면서 10차례나 돈을 빼앗고 사람들이 다치게 한 죄로 12년형을 받은 전과자였습니다. 아휴. 청부살인이 사업도 아니고 무슨 하청을 줘. 참. 사람 목숨을 가지고 지금 무엇들 하는 짓입니까? 아니, 왜 그랬답니까? 줄 돈도 없으면서 피해자한테 땅은 왜 산 거래요? 빨리 공사를 마쳐서 건물을 세우면 그걸 팔아 갚을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공사를 못하게 하니 화가 나서 3달쯤 병원에 입원시킬 정도만 손을 봐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마지막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야, 무슨 뭐 자기가 왜 화가 나? 화낼 사람은 누군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이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라 쳐도 공사를 계속 할 수는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불가능한 일이죠. 피해자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날 지인한테 바로 청부를 의뢰했고요. 범행 다음 날 바로 공사를 재개합니다. 알고 보니 9월 말에 입주하기로 한 사람한테 이미 공사 대금으로 10억 원을 미리 받아서 한 달 안에 완공을 해야 했던 다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공사를 다시 시작하자마자 유족들한테 또다시 중단됐지만 의심을 받기 싫었던 건지 피해자 장례식장에 근조도 떡하니 보내기도 합니다. 싹 다 잡아 들이신 거죠? 잡긴 잡았는데요. 살인을 직접 저질렀던 2사람 때문에 형사들 모두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장 씨와 지인을 검거하기 전에 이미 휴대전화도 끄고 도주한 상태더라고요. 출국 금지를 걸어놓고 전국에 공개 수배까지 했고요. 휴대전화 위치와 인터넷 로그인 기록, 가족들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한 명은 1년 뒤인 2013년 5월에 또 한 명은 2015년 7월에 검거했습니다. 죄값은요? 살인을 청부한 장 씨와 실행범 2명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중간에서 소개를 해줬던 그 조폭이라는 지인은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그 5억 원은 안 줘도 되는 거죠? 5억은 이제 유족들이 걸은 현상금이라서요. 저희 경찰이나 이렇게 국가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닌데 소문으로 듣기로는 이제 유족들이 안 준다고 했고요. 왜냐면 이제 전기 충격기 빌려준 사람이었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애매하지. 이제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일부는 받아낸 걸로 들었습니다. 어머머. 야, 이게 말이 안 된다. 자기 남편이 그 충격기로 때문에 그렇게 된 죽었는데. 건데 돈 때문에 살인을 하고 이거. 즐겨봐 이 채널.